남의 집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그 앞에서 불을 끄는 대신 부동산 계약서를 내밀며 지금 헐값에 팔지 않으면 그냥 타게 내버려 두겠다고 협박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상상조차 하기 싫은 비열한 짓이지만 이걸 실제로 저질러서 로마 최고의 부자가 된 남자가 바로 마르쿠스 크라수스입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전쟁도, 정치도, 심지어 타인의 불행도 도구로 썼던 이 남자는 도대체 어떤 계산기를 두드려 로마를 통째로 사버린 걸까요? 안녕하세요. 돈 냄새 나는 역사입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으면서도 자본의 생리를 가장 잔인하게 꿰뚫어 보았던 인물, 마르쿠스 리키니우스 크라수스의 일생을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는 어떻게 무일푼에서 로마 최고의 자산가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엄청난 부가 어떻게 독이 되어 돌아왔는지 그 과정을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부의 본질과 권력의 상관관계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눈을 뜨게 되실 겁니다. 크라수스의 부에 대한 집착은 단순히 돈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원전 115년경, 그는 나름대로 이름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로마의 피비린내, 나는 내전 속에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모두 잃고 맙니다. 정적들에게 쫓겨 히스파니아의 어느 어두운 동굴 속에 숨어 지내며 8개월 동안 죽음의 공포를 느껴야 했던 청년 크라수스. 그는 그곳에서 굶주림과 추위에 떨며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정의나 명예가 아니라 오직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압도적인 돈과 권력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말이죠. 내전이 끝나고 독재관 술라가 권력을 잡자 크라수스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로마로 복귀합니다. 당시 술라는 반대파들을 살생부에 올려 숙청하며 그들의 재산을 국가 이름으로 몰수해 경매에 붙였습니다. 여기서 크라수스의 진짜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는 단순히 경매에 참여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술라의 최측근들을 돈으로 매수해 숙청 명단을 미리 입수했고 공포에 질려 도망가는 부자들의 집과 농장을 찾아가 헐값에 강탈하다시피 사들였습니다. 때로는 숙청 대상이 아닌 부자들의 이름을 명단에 몰래 끼워 넣어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재산을 가로채기까지 했죠. 로마의 도덕적 가치는 크라수스의 계상이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술라조차 크라수스의 탐욕은 나조차 감당하기 힘들다며 고개를 저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저 시드 머니를 만드는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크라수스를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동산 재벌로 만든 것은 바로 로마의 취약점을 파고든 소방 비즈니스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100만 명의 인구가 다닥다닥 붙어 사는 대도시였지만 소방 시스템은 거의 원시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나무로 지어진 526층짜리 임대주택인 인술라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고 집 안에서는 등불과 화로를 사용했으니 하루가 멀다고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크라수스는 여기서 돈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는 건축과 소방 기술을 가진 노예 500명을 사들여 전문적인 사설 소방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대는 사람을 구하는 영웅이 아니라 부동산을 쇼핑하는 사냥꾼들이었습니다. 로마 어딘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면 크라수스와 그의 500명 노예 군단은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을 끄기 위해 물 양동이를 들고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크라수스는 불길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집주인에게 다가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보게, 지금 저 불길을 보게나. 자네의 전 재산이 한 줌의 재로 변하고 있네. 하지만 지금 이 땅과 불타는 건물을 내게 단돈 100세스테르티우스에 판다면 내 소방대원들이 당장 투입되어 불을 꺼주지. 어떻게 하겠나? 지금 결정하게. 불길이 벌써 3층으로 번지고 있군. 절망에 빠진 집주인에게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강요였습니다. 거절하면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지만 수락하면 아주 적은 돈이라도 건질 수 있었으니까요. 결국 집주인이 눈물을 머금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대기하고 있던 500명의 노예가 일제히 물과 장비를 들고 투입되어 불을 껐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크라수스는 로마 전역의 노른자위 땅을 헐값에 싹쓸이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크라수스가 불을 끄는 게 아니라 불을 이용해 로마의 영혼을 사고 있다며 비난했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크라수스의 수직 계열화 전략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땅을 사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소유의 건축 노예들을 투입해 불에 탄 건물을 로마에서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다시 원래 주인이었던 사람이나 집을 잃은 다른 시민들에게 비싼 임대료를 받고 빌려주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불행을 사고 다른 쪽에서는 그 불행을 수리해 다시 파는 완벽한 독점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길을 걷다 화려한 건물을 보면 저것도 크라수스의 것이냐고 물었고 대답은 항상 그렇다였습니다. 크라수스의 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은 광산과 농장으로까지 뻗어 나갔습니다. 그는 스페인의 은 광산을 매입해 로마의 화폐 공급주를 쥐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로마 정계의 모든 유망주를 자기 채무자로 만들었습니다. 로마의 원로원 의원 중에 크라수스에게 돈을 빌리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죠. 그는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들의 투표권과 정치적 영향력을 담보로 잡았습니다. 돈으로 로마의 법과 정치를 매수한 셈입니다. 특히 율리우스 시저와의 관계는 크라수스의 투자 감각이 정점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당시 시저는 화려한 생활과 정치 자금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었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쫓겨 로마를 떠나지도 못하던 시저 앞에 크라수스가 나타났습니다. 크라수스는 시저의 막대한 빚을 아무런 조건 없이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미친 짓이라고 비웃었지만 크라수스는 시저라는 인물이 가진 미래 가치를 본 것입니다. 결국 시저는 크라수스의 돈을 발판 삼아 로마의 영웅으로 성장했고 크라수스는 시저를 통해 자신의 부를 지킬 강력한 방패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크라수스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폼페이우스나 시저 같은 장군들이 가진 군사적 명예였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부자는 존경받았지만 진짜 영웅은 전장에서 승리한 장군들이었거든요. 크라수스는 폼페이우스가 해적을 소탕하고 동방을 정복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시저가 갈리아에서 승전보를 울릴 때마다 심한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돈을 과시하며 진정한 부자라면 자기 돈으로 군단 하나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큰소리쳤고 실제로 자기 돈으로 수만 명의 군대를 무장시켰습니다. 기원전 73년 스파르타쿠스가 이끄는 노예 반란군이 로마를 위협하자 크라수스는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원에서 군대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전장의 공포는 크라수스의 금괴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로마 군사들이 반란군에게 겁을 먹고 후퇴하자 크라수스는 로마 역사상 가장 잔인한 형벌인 데키마티오를 부활시켰습니다. 겁쟁이처럼 도망친 부대원들을 10명씩 줄 세운 뒤 제비 뽑기로 한 명을 뽑아 나머지 9명이 몽둥이로 때려 죽이게 만든 것이죠. 동료의 손에 죽어가는 군사들의 비명 속에서 크라수스는 군기를 잡았고 결국 노예 반란군을 진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반란군의 잔당을 소탕하며 마지막 공을 가로챈 것은 뒤늦게 도착한 폼페이우스였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폼페이우스를 로마를 구한 영웅으로 찬양했고 크라수스는 그저 돈 많은 조력자 정도로 치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크라수스의 가슴 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질투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질투는 결국 그를 죽음의 문턱으로 몰아넣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크라수스의 부가 단순한 운이 아니라 얼마나 치밀하고 잔혹한 시스템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파멸로 걸어 들어갔던 그 뜨거운 사막의 시간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아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2000년 전 로마의 먼지 냄새와 피 냄새, 그리고 차가운 금속의 냄새를 동시에 맡게 되실 겁니다. 크라수스가 로마의 부동산을 싹쓸이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단순히 불을 끄는 기술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인적 자원 관리자였습니다. 크라수스는 시장에서 가장 똑똑하고 손재주 좋은 노예들을 비싼 값에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직접 교육했습니다. 읽고 쓰는 법은 물론이고 건축 설계, 법률 지식, 회계 장부 작성법까지 가르쳤죠. 크라수스는 주인이 직접 가르치지 않은 노예는 도구에 불과하지만 주인의 지혜를 전수받은 노예는 돈을 벌어다주는 기계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거느린 500명의 소방대원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화재 현장에서 즉석으로 건물의 가치를 감정하고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며 리모델링 견적까지 뽑아낼 수 있는 초전계 전문가 집단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 집 앞에서 집주인은 이성을 잃고 울부짖습니다. 그때 크라수스의 노예들이 나타나 차분하게 말합니다. 주인님, 이 건물의 현재 가치는 1만 세스테르티우스지만 5분 뒤면 0원이 됩니다. 지금 저희 주인님께 500 세스테르티우스에 파신다면 저희가 목숨을 걸고 불을 꺼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즈니스의 탈을 쓴 강도질이었지만 법적으로는 완벽한 매매 계약이었습니다. 크라수스는 이렇게 로마 전역에 공포를 팔고 기회를 샀습니다. 그가 사들인 부동산들은 즉시 그의 건축 부대에 의해 수선되었습니다. 크라수스는 로마 시내의 목자의 유통권까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절반도 안 되는 비용으로 건물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쳐진 건물들은 다시 서민들에게 월세라는 이름의 족쇄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당시 로마의 가난한 서민들은 비가 새고 쥐가 들끓는 좁은 방 한 칸에 살면서도 매달 크라수스의 금고로 금화를 바쳐야 했습니다. 크라수스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로마 수만 가구의 집세가 자신의 계좌로 흘러들어오는 이른바 자동 수익 파이프라인을 완성한 최초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현대 가치로 환산하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기록에 따르면 크라수스의 순자산은 약 7,1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당시 로마의 일반 병사 연봉과 비교하면 병사 한 명이 20만 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오늘날의 가치로 따지면 수백조 원에 달하는 말 그대로 걸어다니는 국가 예산이었죠. 하지만 크라수스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을 유통시켜 권력을 사는 법을 알았습니다. 로마의 원로원 의원들이 모여 회의를 할 때면
그들 중 절반 이상은 크라수스에게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왜냐고요? 그들 대부분이 크라수스에게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크라수스는 돈을 빌려줄 때 아주 교묘한 전략을 썼습니다. 친한 정치인들에게는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기도 했죠. 겉으로 보기엔 아주 너그러운 후원자 같았지만 사실 그것은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크라수스가 원하는 법안이 통과되어야 할 때, 혹은 그가 지지하는 인물이 집정관이 되어야 할 때, 그는 빌려준 돈을 담보로 그들의 영혼을 휘둘렀습니다. 돈을 갚지 않아도 좋네. 대신 이번 투표에서는 내 뜻대로 움직여주게. 이 한마디에 로마의 민주주의는 크라수스의 손바닥 안에서 굴러갔습니다. 이런 크라수스에게도 가장 뼈아픈 실패의 기억이 있었으니 바로 스파르타쿠스의 노예 반란 진압 과정이었습니다. 크라수스는 이 전쟁을 통해 자신이 폼페이우스보다 뛰어난 장군임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노예 군단은 생각보다 강했고 로마 정규군은 패배의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크라수스는 자신의 잔혹한 통제력을 보여줍니다. 후퇴한 부대원들을 모아놓고 데키마티오, 즉 10분의 1 처형식을 거행한 것이죠. 동료의 손에 의해 비참하게 죽어가는 군사들을 보며 로마군은 적군보다 크라수스를 더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공포로 다져진 군대로 결국 승리를 거두었지만 로마 시민들의 마음은 얻지 못했습니다. 폼페이우스가 마지막 공을 가로채며 찬사를 받을 때 크라수스는 화려한 개선식 대신 오바티오라는 초라한 행진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때의 질투와 분노가 결국 그를 파르티아라는 사막의 지옥으로 밀어넣은 것입니다. 기원전 53년 파르티아 원정길에 오른 크라수스는 이미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젊은 날의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로마 군단은 길을 잃었습니다. 파르티아의 장군 수레나는 크라수스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수레나는 수천 마리의 낙태 화살을 가득 싣고 뒤따라오게 했습니다. 로마군이 방패를 들고 버티면 화살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보통의 전술이었지만 파르티아군은 화살이 떨어지면 낙태서 새 화살을 보급받아 무한대로 쏘아댔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발바닥이 땅에 박힐 정도로 쏟아지는 화살 세례 속에서 절망했습니다. 크라수스의 아들 푸블리우스가 전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크라수스는 잠시 정신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슬퍼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파르티아인들은 아들의 머리를 장대에 꽂아 크라수스의 눈앞에서 흔들며 조롱했습니다. 이것이 로마 최고의 부자의 아들이냐? 그의 머리값은 얼마인가? 라는 조롱 섞인 외침이 사막에 울려 퍼졌습니다. 크라수스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아온 그 엄청난 황금들이 지금 이 순간 아들의 목숨 하나를 구하는 데에도 병사들의 갈증을 해소하는 데에도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말이죠. 협상이라는 미명하에 적진으로 끌려간 크라수스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의 시신은 갈기갈기 찢겼고 그의 머리는 파르티아 국왕의 연회장에서 연극 소품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평생을 화려한 저택과 금은 보화 속에서 살았던 남자의 끝이고는 너무나도 허망한 결말이었습니다. 크라수스가 죽었다는 소식이 로마에 전해졌을 때 로마의 채권 시장은 마비되었습니다. 그가 빌려준 막대한 자금들이 공중에 붕 떠버렸고 로마의 경제는 거대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크라수스는 죽었지만 그가 남긴 자본과 권력의 결탁이라는 유산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키워준 시전은 결국 로마의 종신 독재관이 되었고 공화정은 무너졌습니다. 어쩌면 크라수스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로마라는 거대한 국가가 황제의 시대로 넘어가는 문을 연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가장 비열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지만 그 돈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로마 제국의 화려한 역사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크라수스의 일생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기회를 포착하는 날카로운 눈, 시스템을 만드는 치밀함은 분명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덕목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에 대한 존중과 도덕을 잃어버렸을 때 그분은 결국 자신을 파괴하는 뜨거운 황금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불을 쌓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금고 속에는 누군가의 눈물이 들어있지는 않나요? 오늘 로마의 황금 괴물, 크라수스의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부의 철학을 정립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크라수스에 대한 평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롭고 돈 냄새 나는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돈 냄새 나는 역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